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대훈입니다. 실제적, 심리적 초등생을 위한 현대문학 교육 시간입니다. 이 1, 2월 달에는요, 제가 고전문학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주 구성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고전문학은 약간 길게 이루어져서 아마 11주 혹은 12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부터 2달 동안은요, 현대문학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현대문학에 관련된 교재는요, 사실 예전에 그 책과 고전문학 때 했던 책과 동일한데요. 하나 차이가 있네. 뭐냐면 모양 자체는 지금 이렇게 생긴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넷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출판사가 제가 처음에 강의 계획서에 올렸을 때는 두리미디어로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번은 주식회사 리베르스쿨이라고 하네요. 거기에서 나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1권, 2권으로 분권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380페이지 정도 됐는데 사실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요. 이게 나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수업을 진행하기 약간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 부분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해당 작품들 위주로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 책들 제가 선택할 때 제가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올해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직강을 안 하잖아요. 직강을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반응을 좀 읽기가 힘들어서 인강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구성하다 보면 저만의 아집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 2월 때 설명한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가장 쉬운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제가 읽기 전부터 이 책을 수업 교재로 선정을 하고요. 수업을 대비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책이 잘 나왔어요.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약간 깊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이 책의 예상 독자가 누굽니까? 예상 독자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용어 정리나 혹은 문학사적인 부분들이 개략적으로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하나 더 하면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을 제가 더 따로 끌어가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다만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제대로만 공부하면 이와 유사한 갈래의 작품들 혹은 작가의 작품들은 거의 다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책은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으로 보면 1권에 보시면 1권에는 1900년대부터 개학이 때부터 광복 전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1945년도에 한국 문학까지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아마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품 기준으로 10개 내외 정도를 지금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 1장에 있는 개학 이해에서부터 1910년대 한국 문학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1920년대 한국 문학, 다다음 주에는 30년대 한국 문학 중에 소설 파트, 그 다음에는 1930년부터 45년까지 문학들 중에 시 파트에 더하기 희곡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로 연결을 해서 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한국 현대문학사를 보다 1편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4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이 4주가 지난 다음에 5주부터는 2권입니다. 2편을 가지고 2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그 내용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번째 주에서는 46년도부터 50년대까지의 한국 문학, 그 다음 주에는 60에서 70, 7번째 주에는 80, 마지막 주에는 90년대니까 90년대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약간 진도를 못 나가는 부분들을 맞추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양해드리면 당연히 현대문학적 관점에서 갈래적 관점에서 희곡 부분도 중요하고요. 수필 부분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1980년 이후부터 한국 현대문학사의 최고의 화두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이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느 거창한 게 아니고요. 지적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요. 일상의 문학을 지향한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해질수록 소설의 수준이 점점 낮아져. 의도적입니다. 낮아지다 보니까 마치 이게 그냥 일상의 문학이었던 수필의 문학과 같은, 흔히 우리가 무목적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필의 문학이거나 혹은 관념을 진술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진술하는 희곡의 문학들이 중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사적 관점이거나 문학의 분석적 관점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은 마치 우리가 독서, 비문학을 읽듯이 쑥 읽으면 쉽게 익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좀 지양하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시와 소설 부분들을 중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시고요. 이 수업은 패키지로 연결돼서 제가 작년에 구성하였던 제 교재로 만든 현대문학사 수업과 연결 지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 수업은 작품에 대한 분석
혹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문학사적 가치를 설명하도록 할 거고,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올해 패키지로 묶인 현대문학사 수업은 문학의 사적 관점에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요. 그 부분 하나만 보시고 하나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첫 번째 시간에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책을 깜빡 안 가져왔어요.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의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혹은 이 내용에 대한 수록되지 않는 이해의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고자 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단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 책을 안 가져와가지고 패드에 방금 검색을 했습니다. 한국 현대문학사 100년을 총체적으로 개관한 결정판 한국 현대문학사, 이 책이 있어요. 제가 말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김윤식 공저입니다. 김선생님이 다 쓴 게 아니라 각각의 시대별에 관련된 해당 권위자 선생님들께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책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평론이었던가? 어딥니까? 모르겠네. 그 부분들, 김윤식, 김우종 외 34인이 지은 한국 현대문학사 100년을 총체적으로 개관한 결정판 한국 현대문학사, 제목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찾아보시면 이재선의 문학사도 있고요, 뭐 조남현의 문학사도 있고요 하니까 이 부분들 반드시 흔히 무지개책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임고생들한테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발췌해서 같이 하고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은요, 제가 개별적으로 대표 논문들을 중심으로 발췌를 해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파트는 제가 패키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문학사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요. 문학사보다는 관련된 문학 작품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책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에서 실제로 모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수업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1시간 정도의 문학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냥 쑥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제가 중세 문학 혹은 고전 문학을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중세 사회는요, 크게 보면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진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너무 지겹죠? 조선 전기가 있고요, 조선 후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전과 후를 구분짓는 변곡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변곡의 분기점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당연히 임병양난이죠. 임병양난이라고 하는 1592년과 1636년 말이니까 37년까지 쓸게요.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임병양난 속에서 당대 사회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모해버립니다. 어떻게 변모하느냐? 조선 전기에는 누구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사대부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엇으로 변모해버리더라? 사대부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무엇? 네, 중인계층과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들의 가치로 세상이 바뀌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특성 속에서 사대부와 남성 중심의 문학이 어떤 형태를 구조하고 있었는데, 전형성과 율격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관념입니까 현실입니까? 네, 관념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후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형과 정형을 깨버리는 정형성을 갖게 되었고요. 관념을 깨버리는 무슨 성? 현실 지향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이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실제로 조선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조선 전기 이전에 사대부들이, 남성인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관념적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전형이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내용적 속성 속에서 시조로 따지면 3장 6구 45자라고 하는 최단형의 문학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형의 내용들이 후기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엇지향에? 현실지향에 사설시조를 써가는 과정이라고 알고는 있어. 근데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대부 중심의, 남성 중심의 정형문학이 써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는 조선 후기야? 그러니까
그냥 사설시적으로 써야 돼.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점점 과도기적, 이인기적 양상을 거치면서 시가 변모해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시가 변모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사대부로서 관념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시를 써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대부임에도 현실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사대부이지만 중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쓰겠죠. 어느 순간에는 중인임에도 사대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중인의 성격과 다른 사대부들의 관념적 문학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중인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문학으로 써나가는 과도기적 발생 양상 속에서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문학에 혹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의 목적은 공무원 시험처럼 단순히 지금 국어 공부를 한 다음에 공무원이 되면 앞으로는 국어 안 볼 거야 한다거나, 혹은 수능 준비생들이 올해 11월까지만 수능 공부를 한 다음에 11월 이후에는 국어를 잊어버려도 돼 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임용시험에 붙든 안 붙든 간에 평생 동안 국어를 공부하고 국어를 가르칠 전공자들이잖아요. 이 관점에서 우리 문학에 가장 큰 화두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두가 무엇이냐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경우 있어. 사실은 아마 우리가 이제 벌써 수시에 시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선생님 대부분 다 수시로 입학을 하거나 혹은 정시에서도 면접을 입학할 텐데, 제가 이미 학교로 들어왔던 20년 전에도요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흔히 말하는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처럼, 맨드라비 재미가 깝치는 것처럼 저도 깝치면서 이렇게 물어왔어서 면접 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을 하시고 했을 때 제가 너무 당당하게 1894년도 가보개혁, 그땐 가보경장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아닙니다라고 제가 당당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문과 국어교육을 들어갔을 때, 국어에 대한 전공이 되었을 때 제가 항상 자부했던 게 난 되게 면접을 잘 봤어.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렸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제가 봤던 당시 교과서에서는요 명확하게 1894년을 기점으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나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선생님들이 보셨던 고등학교 교과서거나 대학교 때 이론서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론에 대한 구분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구분에 대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전문학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대문학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제가 단순히 저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이 책이 아마 올해 새롭게 발견된 책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 책으로 보실 때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60쪽입니다. 생각해보기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나왔는데 한국 현대문학은 언제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특정한 작품 한두 가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현대문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문학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현대사회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국 문학도 현대문학의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과정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하는 첫 번째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890년대를 전후한 문학의 기점이에요. 이때 말하는 1890년대는 당연히 무슨 시대입니까? 조선이 망하고 어디로? 대한제국으로 1897년 광무개혁 들어보신 것 같죠? 이렇게 일련의 개혁적 양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히나 1894년 가보개혁, 1895년 을미개혁, 1897년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개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이걸 우리 흔히 무슨 기라고 합니까? 개화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명칭을 개화기설이라는 말로써 설명을 많이 해요. 들어보신 것 같죠? 이때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점론 중에서 한국 현대문학이 개화기에 시작되었다고는 개화기설에 오랫동안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이고, 개화 가사처럼 낡은 양식의 새로운 내용을 담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잘 담기 위해 연설이나 문답과 같은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엇에? 낡은 양식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뭐를 말할 것 같습니까? 낡은 양식의 새로운 내용이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일하게 저희가 인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단 한 명의 직강생이 있거든요. 그 제가 물어볼게요. 왜? 대답이 안 되니까. 제가 7년 넘게 직강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냥 저 혼잣말만 해도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제가 1, 2월 달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알고 보니까 대답할 사람이 없죠. 이 과정에서 제가 한 명의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 선생님과 지금 상호 피드백하고 있어요. 낡은 양식의 새로운 내용을 싣고 있다는 말 속에서 낡은 양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 기존의 갈래가 되는 거죠. 기존의 갈래. 기존의 갈래에 무슨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개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싣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1890년대를 기점으로 하는 개학기설에서 중요한 현대문학의 구분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존의 갈래를 유지하는 게 현대문학이 되는 걸까요?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는 게 현대문학이 될까요? 당연히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는 개학기의 내용을 잡는 걸 보는 거죠. 이래죠. 근데 이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보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을까? 어떤 한계가 있을까? 어떤 특성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 문학은 현대문학의 관점을 떠나서요. 고전문학을 합쳐서 한국 문학사에서 시의 기준으로 볼 때 최초의 갈래로 설명하는 게 뭐죠? 우리 문학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일까? 중세식 고전 수업할 때 제가 했었는데 우리 문학의 시작은 어딜까요? 명확한 의미의 기점으로 볼 때 우리 문학의 시작은 시에서 따지면 향가입니다. 향가. 향가가 최초고요. 향가 이전의 시기가 근데 있긴 하잖아요. 향가의 시기 어디죠? 고대 문학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 예를 들면 고대 문학은 세 개밖에 없잖아. 무엇입니까? 황조가, 구지가, 공무, 도화가라고 세 작품이 있네. 그 뒤 작품들은 그냥 우리들은 고대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학의 역사 이전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앞에 있는 선 캄브리아기, 역사시대 앞에 있는 선사시대처럼 우리 문학의 시작은 고대 문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이것들에 대한 기록 자체가 후대에 기록됐거나 중국의 기록에서 나왔다. 하나 더, 이때 문학적 양상들이 어떻게 불렸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 더, 이러한 노래들이 당대에 불리었던 중국의 노래나 여타의 노래들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품이 무엇이냐면, 갈래가 무엇이냐면 향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 향가라고 이름 짓는 것 속에서 사실은 많은 답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향가에서 향은 뭡니까? 고향의 문제가 아니라 고향은 답가라면 지역의 문제죠. 지역. 이때 지역에서 지역의 노래네. 그럼 이 지역의 노래는 어디의 노래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우리 노래의 대별의 개념, 대조적 개념으로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비교돼 뭡니까? 당시에 향가가 불렸을 때 중국의 노래로서 나오는 게 뭐지? 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어떤 거? 하나 더 해볼까? 향가 다음에 시기가 있어. 이 시기 무슨 시기입니까? 고려 시기죠. 고려 시기 때 불려졌던 노래들이 있네. 물론 이거는 조선시대 때 기록은 되었지만 고려 시기 때부터 불렸던 노래다. 무슨 노래? 고려 소교 이런 말 쓰는 거죠. 고려 소교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 때 지배했던 당대인들의 노래가 더 중요합니까? 이 시기를 살았던 민중들의 노래가 더 중요합니까? 민중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에 있는 속된 노래, 저자의 노래의 특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당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특성들을 볼 때마다 갈래적 특성이 있어. 우리 문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남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문학을 획득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실제로는 이때 시기에 지어진 향가의 수가 많겠습니까? 한시의 수가 많겠습니까? 한시가 훨씬 많겠죠. 혹은 조선시대 때 많이 쓰여진 시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조 작품이 7,000편이라고 하네. 조윤재 쌤이 썼을 때 7,000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에는 시조의 수가 많았겠어요? 한시의 수가 많았겠어요? 한시의 수가 훨씬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문학을 한시로 보지 않고요. 시조로 보고 고려가요로 보고 향가로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의 문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거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걸 따라하는 겁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1980년대를 전후한 기점은 상당히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 이때 개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향과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의 내재적 발전입니까? 이식입니까? 이식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개화라고 하는 게 쉽게 설명하면 서구 지향성이 되는 거고요. 우리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타자성 이런 말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로서는 이것들을 우리의 현대문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봐볼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성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책에서는 17세기부터 18세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19세기로 그냥 잡는 경우도 있어. 19세기는 1860년을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겁니다. 이 시기를 전후한 기점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알겠지만 17세기 이후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조선 시기로 따지면 무슨 시기가 되는 겁니까? 조선? 전기예요, 후기예요? 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시기로 따지면 어디가 되는 거냐면 조선 후기. 무엇 중심에? 상업 중심에. 누구 중심에? 중인 중심에. 문학으로 치면 이때는 단영의 시대입니까? 장영의 시대입니까? 네, 장영의 시대를 기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61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학자들 눈에 17, 18세기 이후가 상업이 활발해지면 상업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적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고 문학에서도 이전에 없던 형식이 등장하였다. 특히나 박지원의 소설 등에서는 단편, 한문, 노래, 이야기가 뒤섞인 무엇? 판소리 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점을 최초의 현대문화로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한 줄로 나왔는데 왠지 안 나왔는데 뭐냐면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이데올로기가 똑같습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보세요. 조선시대를 살았던 이율곡 선생이 있어. 이율곡이 시를 씁니다. 뭐를 쓰는 거죠? 주자의 무의구곡을 빗대어서 본따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곳에서 시를 쓰네. 뭐라고 쓰는 겁니까? 고산의 9개의 골짜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고산 국어가를 지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율곡의 고산 국어가는 당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율곡은 시인입니까? 학자입니까? 학자죠. 이율곡은 시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대에 이율곡이 썼던 것들은요. 아무리 그게 목적성이 있든 문학적 완결성을 띠든 간에 이율곡은 프로페셔널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과 현대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아마추어들의 문학으로서 내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1800년대 160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17세기부터 18세기 1800년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의 바탕 속에서 무엇이 문학이 상업화되어 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학이 상업화되는 가장 큰 특성을 여러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학이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전문 직업군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문 직업. 예를 들면 소설을 맨 처음에는 그냥 강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무슨 수? 아니, 너무 수준 낮죠? 전기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냥 창작이 목적이었어. 예를 들면 최초의 소설이었던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쓴 다음에 그 문집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본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조선 후기의 문학들은 전문적 직업군과 더불어서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거는 초기 단계에는 필사본으로 이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반각본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최고의 기술. 오늘날로 따지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해되시죠? 그 정보의 양을 무한히 담을 수 있고 무한히 퍼뜨릴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최신 기술이었던 출판의 기술이 상업적으로 문학에 침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로소 누구를 전문 직업군이 되고 출판이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문학에서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당대에는 전혀 인식되지 않았던 하나의 요소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굴까? 옛날에도 누구는 존재합니까? 필자, 작가는 존재하는 거죠. 작가가 있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화자가 존재하겠죠. 근데 화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자도 존재하는데 당시에는 뭐가 없을까? 독자가 없는 거죠. 독자가. 그러니까 공무도가의 노래는요. 내가 그냥 떠나는 님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고 이 노래에 슬퍼서 기록은 했지만 누가 읽기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겁니까?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그걸 적는 겁니까? 그냥 적는 거잖아. 개인적 즐거움이에요. 기록의 즐거움. 혹은 야사의 성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이후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전문 직업군으로서 출판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자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자를 고려. 그러니까 판소리 혹은 판소리기 소설에서 이런 거 있죠. 어느 특정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 재미있는 부분들은 길게 늘려버리겠죠. 재미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짧게 줄여버릴 거야. 예를 들면 춘향가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뭐였겠습니까? 춘향가에서. 춘향가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뭘까요? 당연히 이제 암행어사 출동하는 부분도 재밌겠지만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늘려버린다. 제가 이론 설명하지 않을게. 혹은 독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춘향가는 5시간, 6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으면 6시간 동안 오페라 듣는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부분 짧게 잘라서 노래로 부른다는 거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독자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5시간 하려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차라리 조금 돈을 받고 조금 공연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 나와 있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17세기, 18세기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것들도 당연히 앞서 말한 것처럼 무엇이 존재하냐면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한계가 존재하느냐라고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항상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새로운 갈래가 나오는 겁니까? 기존의 갈래가 변형되는 겁니까? 그렇죠. 한계는 뭐냐면 기존의 갈래를 답습하는 데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세 번째 내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이거는 1920년대를 전후한 기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1920년대는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큰 변곡점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무엇? 1919년, 18년부터 19년까지 이어졌던 일본의 28 독립선언을 비롯해서 19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무엇? 네, 1919년 3월 1일 운동. 이 운동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학적으로 설명 이겁니다.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사건이 벌어지네. 3.1운동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조선의 독립을 추구한다. 조선의 독립을 요구한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니까 만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식적 승리야.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세요.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시기 동안 조선 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배일 감정, 일본을 배척하는 감정, 반일 감정, 일본에 반대하는 감정이 커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3.1운동 동안 반일 감정이 커져 낮아져요. 엄청나게 커지겠죠. 엄청나게 일본을 배척하겠죠. 근데 이 소식을 나라 건너 당시에 일본 내지 일본 본토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본토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자기들의 나라인 일본을 배척하는 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도 독도 문제 때문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가 보면 우리 역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일본이 우리를 싫어하네. 우리 잘 보여야 돼. 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일본이 싫다고 말해버립니까? 우리도 일본이 싫어버린 거죠. 이거는 역사적 관점에서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보복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식이 커집니까? 친중 관계가 되는 겁니까? 반중 관계가 되는 겁니까? 반중 관계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이러한 반중적 인식 속에서 작년, 재작년 지속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왜? 우리의 같은 필주의를 하더라도 그들을 중국인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배척의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다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본토에서도 당연히 무슨 인식이 있겠습니까? 반조선 의식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게다가 일본에서는 항상 뭐라 하겠습니까? 정서를 통제하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당연히 조선인에 대한 무슨 통제? 조선인에 대한 통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에 유학 갔었던 일본 유학생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조선의 지식인들이 뭘 해버리는 겁니까? 귀국을 하는 거죠.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이게 아마 당대로 따지면 1900년대를 전후한 작가군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조선에 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계획들이 어떻게 돼요? 유지되어 버리는 게 다 깨져버립니까? 깨져버리죠. 게다가 내가 아무리 일본이 싫다 하더라도 당대의 관점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입맛에 맞고 누구에 의해 픽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죠. 근데 일본이 조선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선인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모두 다 비판적 관점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해버리니까 이러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사회에 나가지를 못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겠죠. 무력감에 빠지겠죠.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학이죠. 왜 문학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나오는 인식적 문제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뭘 해버리냐면 조선으로 돌아와서 얘들이 소년 문학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년 문학가. 근데 이때 소년 문학가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본격적인 문학이 되는 거예요. 잠깐 맛만 보내드려요. 잠깐 맛만 받겠죠. 어디에서? 일본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문학이 되겠습니까? 서구 문학이고요. 아직까지는 아마추어 문학이겠죠. 점점 갈수록 프로페셔널 문학으로 바뀌겠죠. 이러시죠? 처음에는 긴 글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긴 글을 쓰겠습니까? 짧은 글을 쓰겠습니까? 짧은 글을 쓰니까 단편 소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내용 속에서 서구 문학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양상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 새로운 양상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때 문학의 기점을 1920년대 기점으로 보는 거고 이때 문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시로 따지면 한용운, 김소월 많이 들어봤죠? 소설로 따지면 김동인, 염상섭 이되시죠? 하나 더 있다면 현진건까지 보는 겁니다. 물론 이들보다 한 5년 빨리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 최남선 들어봤죠? 이광수, 홍명희 라고 하는 작가들이 좀 더 앞에 쓰면서 이들이 함께 현대문학을 이루어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나와 있는 여기서는 1919년설로 했네. 3.1운동을 기점으로 한 현대문학이 시작된 1919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1920년을 하는 이유는 이때 나왔던 문학의 시대를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이때를 앞에 있는 1890년대를 계하기설, 두 번째는 상업 중심의 자본주의설이라고 본다면 이때 시기를 한마디로 하면 무슨 시기가 되겠어요? 이때는 동인지 시기가 되는 거예요. 동인지 시기. 동인지를 지어서 만들었던 시기가 되니까요.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답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만 보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지. 제가 만약에 다시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국문과, 국어교육과 면접을 볼 때
이화여기서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나누는 구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오늘날 국어를 전공한 제가 타임슬립을 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앞서 말하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전적이야, 현대적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간은요, 고전은 옛날 고고요. 나타나려면 지금이잖아요. 이 관점에서 고전과 현대는 사실 무슨 기준입니까? 시간의 기준입니까? 공간의 기준입니까? 시간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은 옛날이고요. 현대는 오늘날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전적 관점에서의 고전과 현대 기준은 무슨 기준? 시간적 기준.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 이거를 통시적 관점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보세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시조는 만들어지고 있죠. 현대 시조입니다. 그럼 이때 시조는 고전문학입니까? 현대문학입니까? 애매하죠. 왜? 시조가 발생한 거는 고려 말기지만 시조가 유행한 거는 조선 중기 전후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시조를 고전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현대로 보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과 현대 개념을 통시의 개념이 아니라 공시의 개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예를 들면 보세요. 하나의 예입니다. 앞에 계신 선생님은 동양적으로 생기셨어요. 동양적이야. 전통적으로 생기셨어. 고전적으로 생기셨어? 라는 말을 한다면 고전적이다 하면 왠지 키가 170입니까? 160입니까? 160의 느낌이 들죠? 성격이 활발해요? 좀 차분해요? 차분하죠? 쌍꺼풀이 짙습니까? 쌍꺼풀이 없습니까? 쌍꺼풀이 없어. 되게 서구적으로 생기셨다, 현대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비녀를 꽂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지인 머리입니까? 외부지죠. 한복을 입고 있습니까? 드레스 입고 있습니까? 드레스 입고 있는 거죠. 현대적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시적 관점으로 볼 때 고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지향이냐면 동양지향성이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혹은 전통지향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공시적 관점, 공간의 개념으로서 현대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어디 지향? 서구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서구 지향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 이런 용어들이 만들어졌던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서는 항상 우리의 것들을 옛날 거라고 치부해버리고요. 지나간 거로 치부해버리고 서구에서 들어온 유입된 것들을 오늘날의 것들, 최신식에 세련되었다는 인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제가 했던 선생님에게 고전적으로 생겼어요. 1번. 두 번째는 되게 현대적으로 생겼어요. 2번. 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말이 조금 더 칭찬처럼 들립니까? 현대적으로 생겼단 말이 되게 칭찬적이죠. 이해되시죠? 누가 저한테 선생님 되게 동양적으로 생겼어요 라고 말을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되게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하면 되게 잘생겼다는 느낌처럼 들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가 17세기든 1890년대든 1920년대든 우리 민족은요, 우리나라는요, 한반도는요, 우리의 지형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서구 문화들이 유입되는 겁니다.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통의 것은 하찮은 것, 유입된 것은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공간의 문제다. 그럼 이때 보는 거죠. 서구 지향의 문학을 현대 문학으로 본다면 서구 문학의 특성이 바로 무슨 특성이 되겠습니까? 서구 문학의 특성이 바로 현대 문학의 특성이 되는 거죠. 이 논리로 볼 때. 이해되시죠? 왜?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서구적인 거니까. 서구 문학은 곧 현대 문학의 특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서구 문학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쉬운 거는 작가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서구 문학은 프로페셔널일까요? 아마추어일까요? 프로페셔널의 문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서구 문학에서 중시한 미덕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를 써볼게. 그냥 시, 소설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시와 소설을 볼 때 시의 특성으로 볼 때 시는 크게 보면 두 개, 세 개로 나눠볼까? 하나는 뭐냐면 시에서는 당연히 내용, 형식, 표현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시에서 나오는 내용적인 면은 항상 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 겁니까? 집단의 인식을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문학을 쓰는 거예요. 개인의 문학이죠. 우리 고대 문학을 공부할 때 항상 고대 문학은 어떻게 된다?
장르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서사가 무엇으로 바뀐다? 개인적 서정으로 바뀐다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부터 항상 뭘 뜨냐면 개인의 서정이 되는 겁니다. 서구시의 특징 중에 형식은 항상 형식은 어때요? 형식은 정형성을 띄어야 됩니까? 비정형성을 띄어야 됩니까? 비정형성이죠. 정해진 게 아니라 마음대로 쓰는 거야 라는 말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자유시. 자율성을 띄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표현 양상으로 볼 때 중세 문학, 고전 문학에서는 어떤 게 뛰어난 거죠? 예를 들면 중세 문학에서의 자연은 항상 뭐 자연은 이상적 지향, 태양은 해는 왕이 되는 거죠. 근데 매화는 절개절이, 소나무는 영원함, 푸르름. 이해되시죠? 사군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새롭게 쓰는 겁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말이네. 새롭게 내가 써서 만든 겁니까? 원래 있던 것들을 차용하는 겁니까? 차용하는 거죠. 나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복숭아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곳이야? 나는 당신이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 물은 도원이라고 인식을 끌어가는 거니까요. 복숭아꽃, 살구꽃과 함께 있고 싶어. 뭐를 지향한다? 도와 행하. 이상적 공간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할 거예요. 표현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때 표현 항상 어떻다는 거죠? 원래 쓰던 것들을 용사한다는 겁니까? 신의한다는 겁니까? 신의한다는 거죠. 새롭게 뜻을 만들어간다. 이 일로의 이론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표현 및 항상 무엇이냐면 익숙한 겁니까? 낯선 겁니까? 낯설게 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낯선 건 무엇이냐면 항상 새로운 무엇과 비유와 항상 새로운 무엇과 상징과 나만이 느끼고 있는 감각적 이미지가 실현되어야 한다. 나옵니까 이거? 괜찮아요? 끝에까지 가도? 네. 비유와 상징과 감각적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소설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의 관점. 소설은 소설의 구성에 3요소를 한번 가지고 볼게요. 뭐뭐 있지? 소설은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건이 있네. 그 다음에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종래 관점에서 인물, 사건,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건이지. 이 사건이라고 볼 때 하나씩 봐볼게.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때 사건은 항상 어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어야 됩니까? 현실적이어야 됩니까? 현실적이죠. 현대문화 관점에서는 항상 사건은 현실적이어야 돼. 게다가 현실적이라는 말 속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10분 뒤에 어떻게 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근데 고전 소설에서의 조웅전, 유충렬전, 홍길동전, 박시전, 홍계월전, 채척전 아무거나 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물들은 대부분 다 무엇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죠.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물론 중세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우리가 무한도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런닝맨을 보는 것처럼 항상 기승결 어떤 결과가 나와. 항상 재방송을 보면서 그게 무엇인 줄 알아. 하지만 또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익숙함의 재미입니다. 근데 현대문학은 익숙함의 재미가 아니라 낯설의 재미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이 돼야 예측이 불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현실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관점에서의 인물, 따라오지 마세요. 인물의 속성은 무엇이냐? 인물이 어떻습니까? 평면적일까? 입체적일까? 입체적이겠죠. 이 때문은 전형적 인물이겠습니까? 개성적 인물이겠습니까? 개성적 인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라질년,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왜 그렇게 타령이야? 설렁탕 타령이 하면서 막 욕을 해. 너 때문에 재수가 없잖아. 하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가면, 아내가 있는 집에 가까이 가면 기분이 안 좋고요. 아내가 진 집을 등을 지면서 걸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네. 이때까지는 보면 여기 있는 그 누군지는 모르는 김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아저씨는, 인력국군 아저씨는, 김첨지라고 하는 그냥 옛날에 살았던 어떤 아저씨는 계속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을 파하고 술집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어도 흥이 나 안 나? 나지 않죠.
그 순간 어제부터 아침부터 아내가 먹고 싶다고는 설렁탕을 들고 가잖아요. 그때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허무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는 모습을 볼 때 이때 인물의 성격 어떻습니까? 유지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전도되는 겁니까? 전도되어 버리잖아. 이 과정에서 입체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특성에서 개성성을 띠고 있는, 왜? 이 전까지는 인력거 군인의 모습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이 되는 거죠. 왜? 일제강점기 현실이 되는 거잖아.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을 사갔을 때 이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고전문학이었다면 아내는 살아있고 둘이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을 먹지 못하고 아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식은 설렁탕처럼 식어버린 아내의 숨결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는 모습이 나오잖아. 입체적, 개성적, 현실적,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하나 더, 배경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서사, 고전문학들은 배경이 어디라 그랬죠?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이 왜 그러는 거죠? 쓸 때 중국이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편하고요.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없고요. 독자들도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 노량진에서의 사랑, 노량진에서 우연히 만난 남녀 간의 사랑이 재밌습니까? 보라카이에서 만난 남녀 간의 우연히 만난 사랑이 더 재밌습니까? 더 재밌죠? 보라카이보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만난 남녀 간의 사랑 더 재밌잖아. 왜?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되면 200년 지나면 달나라에서 만난 사랑 나올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들이 공시생들의, 임고생들의 이해가 재밌습니까? 재벌가 이해가 재밌습니까? 재벌가 훨씬 재밌죠? 그 사람 살아오면서 재벌은 볼 수가 없잖아. 낯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으로 치면 항상 배경은 어떻습니까? 구체적 공간이고요. 현실적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공간이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6가지의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시에서 3가지, 소설에서 3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전체 6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문학을 서구문학이라고 보고 현대문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이걸 공부하실 때마다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뭐냐면 이미 이러한 6개의 규칙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200년 전, 250년 전에 서구 사회에서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학은 시간을 지금 거슬러 가면서 연구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립도 되기 전부터 이것들을 타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의 관점에서 현대 문학의 트렌드한 서구 문학의 관점이 뭐냐면 이러한 6개의 전형성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6개의 특징을 문학적 관습이라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러한 관습을 깨는 문학의 운동이 문학사조, 20세기 이후 문학사조의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문학으로 치면 1930년대 이후에 나왔던 무슨 문학? 모더니즘 문학. 1980년대 이후에 나왔던 무슨 문학? 이것 역시 깨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운동은 이것들을 깨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특성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딱 한 장인데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번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현대문학을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시기상으로 통사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수고하셨고요. 5분만 있다가 처음부터 1900년부터 1910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파트 제1장에 해당하는 개화기부터 1910년대 한국문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